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손의 끝장편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페이지 잘 찾으셔서 함께 중요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파트 1번에서는 조세 총론 쪽인데요. 이 조세 총론 중에서 포인트 3에 조세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험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도를 갖는 것은 첫 번째 각세법상의 납세지 정하는 거 170페이지 내용을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세지는 지방세는 항상 지역세금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은 항상 부동산 소지지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유일하게 요 지방소득세는 전국의 소득을 인별로 합쳐서 한 군데서 몰아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만 지방세 중에서 개인의 경우에 거주자라면 주소나 거소지 관할 지자체가 된다는 거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요 국세 중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거주자라면 주소지에서 세무서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럼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지인데 지방소득세만 지방세인데도 주소지 중심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포인트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인트 내 4에 가시면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납세의무의 성립과 이 확정은 바로 뭐냐, 기본적으로 읽어주시고 이번 시험에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납세의무의 소멸관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요걸 얘기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납세의무의 소멸은 납부나 충당이 되면 소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과의 취소가 된다든가 또 법이 정한 형성권 주장 기간인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의 소멸은요, 실현되지 않아도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있을 때 제척기간보다도 먼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징수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징수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요, 바로 5억 이상의 국세 채권과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채권은 10년간의 시효를 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징수권 소멸 시효의 기간을 계산할 때 분할 납부 기간이나 이런 정지 기간은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효는 진행하고 있다가 징수 의사 표시가 되면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5년 10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납세의무 소멸 과정에서요, 참고하실 것은 납세의무자가 사망이나 법인이 합병이 됐을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상속인이 또는 합병법인이 승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수가 없을 때 철회시킬 때 이 또한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납세의무자 재산을 갖다가 공매 처분한다, 즉 강제 처분으로 인하여 체납 처분했는데도 부족하면 바로 결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손 처리 또한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손 중에서 제척 기간이 끝났거나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결손 처리됐을 때 그럴 때는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납세의무 소멸을 잡을 때 제척 기간이라고 있는데요, 과세권의 형성권 주장 기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이 상속증여세는 사기 부정 무신고까지 15년, 그 밖에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나 모든 지방세들은요, 사기 부정은 10년이고요 무신고는 7년입니다. 그리고 과소신고라든가 이런 기타 사건은 5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방세도 10년, 무신고 7년, 기타는 5년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1년에 이러한 제척기간이 기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의 특례, 물론 시험 볼 때 이런 걸 조심해야죠. 우리가 이제 제척기간의 특례 중에서 일본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 양도소득세는 상속증여세 이외의 세금이기 때문에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담부 증여한 양도소득세. 그럼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액은 양도인데 나중에 가서 이것이 가짜 채무로 인하여 증여로 인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양도소득세 취소하고 증여세로 전환을 시키려면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담부 증여한 양도소득세 이런 경우는 상속증여세 규정을 적용해서 사기, 부정, 무신고, 허위, 누락까지 포함하여 15년을 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요.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7년을 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만 바로 무신고 15년이 간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 중에서도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취득이 있다든가 명의 신탁이한 취득이 있다든가 또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조세의 포탈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신고했을 때는 취득 관련 지방세는 10년 적용합니다. 그럼 일반 지방세는 무신고는 7년인데요. 상속, 증여, 명의, 신탁 등에 의한 무신고했을 때는 10년 적용하고 있음을 요게 포인트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효를 계산할 때 아까 5년, 10년 했을 때 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시효는 진행하다가 한 3년 됐는데 고지, 독촉, 최고장, 교부청구 압류해버리면 진행했던 시효는 없어지고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효는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기간은 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걸 시효 정지 기간이라 하죠. 그래서 시효가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은 분할 납부 기간, 연부연납, 징수유예나 체납 처분에 대한 유예 기간들, 또 사형이 취소 소송 기간들, 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기간들 이런 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에 속하는 거니까 요 기간은 빼고 5년 또는 10년을 바로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에 대한 소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장은 납세 의무자를 넓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법인이 합병이나 상속은 상속인에게 합병 법인에게 그 조세를 승계해야 된다는 거, 승계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이런 경우는 공유자는 각자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 연대 의무가 있다는 것. 또 보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납소의 보증인도 당에 해당된 징수금들, 국세나 지방세, 가산금 이런 거 체납처분비를 보증을 섰을 때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납세 보증인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제2차 납세의무라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사업의 양수자들, 예를 들어 삼촌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조카가 인수했을 때 삼촌이 운영하던 시절에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 즉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사업 관련 조세의 체납액이 발생하면 양수자는 원래 양도자가 이행을 불능하게 되면 또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양수자는 조카께서는 사업 관련 조세에 대한 2차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업 관련 조세만 2차 의무가 있지 양도, 사업장 판매에 대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혹여 시험에 볼 때요 조심하실 것은 법이 정한 사업의 양수, 양도의 경우에 양수자는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전 사업주 양도소득세를 2차 의무를 진다 그러면 안 되고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사업에 관련된 조세만 2차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인은 생략하고요. 세 번째가 출자자의 2차 의무가 있습니다.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인은 그 다음에 과점주주, 이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가족의 집단이 50%를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바로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 과점주주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부족에 대해서 바로 2차적 의무가 있다는 거 이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납세금 확장도 좀 신경 써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과점주주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주주나 가족들 합쳐서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경우를 우리는 과점주주의 2차 의무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의 확장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징수금의 징수순위와 조세 우선권 및 배당의 순서 등을 참고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의 순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을 갖다가 체납을 했을 때 체납된 조세를 징수케 하기 위하여 또는 체납 처분 비용이라든가 각종 비용을 징수케 하기 위해서 납세무자의 재산을 압류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압류하여 재산을 강제 공매 처분했을 때 그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배당의 순서를 지키기 전에 먼저 1순위 순위 보존 이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바로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파산 비용이 경매 파산 절차에 소요된 바로 이런 절차 비용이나 체납 처분비 이런 것을 먼저 비용을 빼고요. 남은 것 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방을 정합니다.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럼 여기서 이제 배당금의 1순위는요. 세금이니 뭐니 따지지 마시고요. 해당 재산에서 발생된 소액보증금이나 그 다음에 바로 3개월간 임금 같은 거 3년 퇴직금 재보상금은 1번 방에다 넣어주시고요. 요것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순위는 뭐냐면요. 2번 방이 있어요. 이 순위는 뭐냐? 그 체납 처분된 재산에 따라다니는 그 재산에서 예견된 조세라 그래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2번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세금 중에서 2번 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상속증여 재산에 관련된 상속증여세나 부동산 보유자에게 나오는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이러한 종부세나 재산세에 딸린 아가세금들 얘네들이 바로 2등 순서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당의 순서를 정할 때 1등과 2등을 뺀 나머지들은 모든 압류된 조세, 바로 전세 보증금 또는 다른 기타 모든 저당권 이런 것들은 바로 3순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와 2순위 이외의 저당권 등은 또 저당권 등 일반 민사채권과 그 다음에 일반 조세는 요 세금 빼놓은 나머지 모든 취등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조세는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일반 조세에 속하는 대표적인 거 취득세와 저당권이 마주쳤을 때는 3순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은 누가 먼저 선착했느냐에 따라 법정 기일을 가지고 따져줘야 돼요. 그럼 이때 법정 기일은 조세는 확정 결정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당권 등은 등기를 기준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고 취득세 확정이 나중에 된 것이라면 3등 순서 중에서 저당권이 먼저 선순위 배당권이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당의 순서를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세 6번째로서 조세의 불복을 또 잠깐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행정 절차 등을 통하여 조세는 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복의 절차 177페이지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국세는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서요, 이의 신청하시고요. 여기서 불복이 있을 때는 바로 국세청 본청에 가시면 심사소가 있고 심사 청구하시고, 여기서 불복은 또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또 납세무자는요, 이 길이 싫으면요, 두 번째 길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길은 어떤 것인가? 납세무자가 이의 신청하시고요, 세무서장한테. 그게 싫으면 국세청 가지 마시고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법에 심판을 해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독립기관인 심판소에 가셔서 심판 청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 청구에 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국세는 이의 신청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행정 바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판에서 행정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섯 번째로 뭐가 있느냐? 납세무자가 이거다 저거다 싫으면요, 감사원의 심사 청구에서 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가 국세 절차고요. 근데 지방세는 좀 다릅니다. 지방세는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 장에게 이의 신청해 주시고요. 그것이 불복이 있을 때는 심판소에 가서 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납세자가 이의 신청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감사원 심사에다가 행정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국세는 자체 심사소가 있는데 지방세는 심사소를 올해서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방세 심사는 감사원 심사를 빼놓고는 일반 자체 심사 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사항에서 이의 신청, 심사, 심판 청구할 때는요, 각 단계별로 90일 이내, 천재 지변 등이 있을 때는 14일 이내 재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보류기간은 보쌈으로 해달라는 거. 이 보쌈 무슨 뜻인가? 우리가 납세 절차하고 불복 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불복 진행 중에 납세무자 재산이 압류 등에 대해서 공매 처분이 되기 직전에 이의 신청이나 심사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으면 빨리 결정문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해당 관청에서 야, 이거 세금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체납 처분하지 말고 30일간의 시간 좀 달라. 돈 만들어 갖다 줄게. 이렇게 해서 납세 절차상에 다른 것은 없으나 바로 공매 처분을 보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30일의 보류 기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각 단계 이의 신청은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의 심사나 심사 청구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심사소와 심판소는 동일 심리기관이므로 동급 기관이기 때문에 중복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뜻입니다. 또 행정벌칙금인 과태료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의 신청 등을 할 때 불복을 대리인이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대리 신청은 첫째, 배우자는 남편을 위해서 바로 한마디로 대리할 수 없고, 또 사촌의 혈족이나 배우자 사촌의 혈족들은 이런 경우는 그 불복 청구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 신청을 할 때 배우자나 사촌 혈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금액이,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배우자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올해서부터는 심사나 심판 청구된 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지방세는 다이렉트로 할 수 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안 됩니다. 바로 사나 판이 있어야, 사판이 되어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요, 검토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각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또는 심사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심리했더니 한마디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면 한마디로 패소하는 거죠. 이 패소가 바로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사항을 좀 잘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바로 한 손의 끝장보기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걸 공부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파트 두 번째 지방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지방세 중에서 첫 번째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취득의 행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부동산 중심으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취득의 범위는요 원시 취득에도 취득세 냅니다. 매립이나 간척, 건물 같은 건 건축이나 신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점유 시효 취득도 역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기계장비 차량을 제조, 조립, 건조를 하게 되면 이게 원시 취득이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하거나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들 이런 것은 원시적 소유권이 없는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을 배제하고요. 승계 취득서부터 과세를 하게 됩니다. 뭐 광업권 이런 것들은요 뭐 신경 쓸 것은 없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부동산 중심으로 볼 때 이제 가장 일상적인 취득들 유상 승계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의 유상 승계는 매매나 경매, 공매를 포함하고요. 교환, 대물, 변제, 현물, 출자, 연부,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도 유상 승계 일종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상도 상속이나 유증 받아도 취득세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 승계 중에 증여, 기부, 합병, 이혼 시 재산 분할 취득,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 이런 것들도 무상 승계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를 받게 되면 채무 인수액은 유상 승계로 보시고요. 제외한 부분은 무상 승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채무 인수가 있을 때 주의할 사항은 직계, 존, 비속, 배우자 간의 채무 인수액은 우리 세법에서는 강행 규정을 두어서 이런 것들은 증여 취득으로 인지한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 등을 포함해서요. 존, 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만 일단은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증여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허나 이런 거래도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것은 유상거래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객관적 사실의 입증이라는 것은 공매나 파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교환, 대가 지급 사실의 입증. 그러면 시험 볼 때 존비속 간의 거래는 증여다. 예, 맞습니다. 공파 등대가 떨어지면 이것은 유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주 취득도 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것들, 차량의 종류 변경 가액 증가들, 건물의 개수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에다가 대수선하거나 딸린 시설을 설치하여 가액이 증가한 거, 이런 대수선에 의한 가액 증가도 간주 취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 간주 취득이라 그래서요. 특정 집단이 법인 설립 이후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이 초과자가 중요합니다. 점유 비율에 따라서 지분 비율 가액만큼 바로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동이 없어도 기타 잡취득이라 그래서 명의 신탁에 의한 취득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들, 공유물 분할 취득도 역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바로 뭐냐? 한 손의 끝장에 1교시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취득세 후반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